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밤 빰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밤 바라바라바람. 오랜만입니다. 도서관을 통틀어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선의지라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아래 첨부한 제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칸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칸트가 퀘니스베르크 출신입니다. 퀘니스베르크가 지금 어디 있냐면 러시아에 있습니다. 원래는 러시아 땅은 아니었고 프로이센이었죠. 동프로이센의 주도였고 그 다음에 별칭이 왕의 언덕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어요. 프로이센에서. 근데 이게 이제 알다시피 프로이센이 독일로 통일되고 그 독일이 1차 세기전, 2차 세기전을 거치면서 굉장히 혼란기에 접어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퀘니스베르크 땅을 러시아가 이제 할양받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뒤로요. 이제 그 뒤부터는 계속 이제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죠. 근데 뭐 여하간 거기가 이제 칸트의 고향이었고요. 칸트 거기서 평생 살았습니다. 퀘니스베르크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평생토록 살다가 거기서 죽었죠. 묘비도 거기 있습니다. 이제 거기 있는 묘비명이 이제 걸작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 그것이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구절인데 칸트라는 사람이 어떤 철학을 하고자 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칸트가 마음속에 빛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저 하늘 위에 빛나는 별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잘 드러나듯이 칸트는 평생토록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칸트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이를테면은 17세기, 칸트가 18세기 사람이니까 17세기는 이제 종교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부터 끊임없는 내란의 시대였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끔찍했던 게 독일에서 벌어졌던 30년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이 30년 전쟁의 기간도 굉장히 길죠. 30년이니까. 30년 전쟁 중에서도 말미인 제 3기에 가면은 이제 늑대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초토화 전략이 펼쳐졌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17세기 전쟁은 저희가 지금 현대에 벌어지는 것처럼 총력전 개념이 아니라 왕이 자기 밑에 소수의 상비군을 거느리고 있고요. 물론 소수라고 해도 몇만 명 단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군대들은 이제 외국에서 용병들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군대에 편입시켜서 싸우는 구조로 흘러가는데 이제 30년 전쟁 초기에는 이제 용병을 사가지고 돈을 제대로 지불했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3기인 이제 말미에 가서는 용병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배째라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왕과 제후들이. 그럼 용병은 여기 와가지고 싸우긴 했는데 임금을 못 받으니까 그렇다고 왕한테 반란을 일으키긴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허락했던 게 암묵적으로 허락했던 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독일 마을들을 모두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쟁 말기에는 정말 용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수준으로 한 마을, 한 도시, 한 고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좌우간 이제 워낙 30년 전쟁이 그렇게 참혹하고 초토화스럽게 펼치다 보니까 이제 화약이 맺어지게 돼요. 이 전쟁을 그만두자는. 이제 그게 베스팔렌 조약인데 이게 164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베스팔렌 조약 화약을 통해서 이제 영토가 분할됐고요. 플러스 이제 칼뱅교도와 루터교, 이제 신교들이죠. 요 신교들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표준적인 역사 설명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마치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종교적인 갈등이나 전쟁이 모두 끝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굵직한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국소적인 분쟁들은 계속 이어져 왔고요. 물론 굵직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절대 왕이잖아요. 이 친구가 절대 왕적인 왕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두 개의 종교가 있는 걸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지금도 카톨릭 국가죠. 이제 신교가 있는 거를 이제 볼 수 없다. 위구노들을 있는 걸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냅니다. 근데 14세 이전에 있었던 앙리가 이제 왕이죠. 이 친구가 이제 이런 관용 정책을 펼쳐가지고 낭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프랑스 내에서 신교인 위그노와 이제 카톨릭들이 그냥 조금 공존하는 상태였는데 이게 루이 14세에 와서는 뒤엎어 버리는 거죠. 그 조약이 이제 1685년 10월에 썼던 퐁텐블로 칙령입니다. 이 칙령이 이제 역사적으로 크게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칙령을 통해서 프랑스에 있는 20만 명이 넘는 위그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무일푼으로 국외 추방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럼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갔냐? 이제 프랑스 옆에 있는 네덜란드나 뭐 바다 건너 영국이나 혹은 좀 더 가면 있는 프로이센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프로이센의 주도는 퀘니스베이크라고 했죠. 칸트가 살던 고향에도 이 쫓겨난 위그노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칸트는 경건주의 신교도 집안입니다. 칸트가 자란 곳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칸트가 아까 말했죠. 칸트는 보편적인 도덕률을 세우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 문제의식은 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워낙 강렬한 문제였기 때문에 뭐 간단한 도덕이라고 말하지 않고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어휘를 사용했을 정도로 칸트에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칸트의 도덕 법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이 도덕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칸트가 이 도덕 법칙을 얘기하기 전에 있었던 윤리사조를 훑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7세기에는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흉부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하죠. 이제 그 친구 이름이 뭐였죠? 애덤 스미스. 맞아요. 애덤 스미스도 이제 도덕 감정론을 펼쳤습니다. 이 친구는 책 제목 자체가 도덕 감정론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견해를 좀 거칠게 요약하자고 하면은 인간의 어떤 도덕 감정, 공감, 연민 이런 것들이 모든 도덕의 토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도덕적 토대 위에 국가적 어떤 질서가 옹립되고 법률이 만들어지고 기타 등등 블라블라 이런 문명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주장을 펼쳤죠.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칸트는 이거를 이제 비판했습니다. 이걸 비판한 이유는 이런 식의 도덕 감정에 기초한 도덕률이 너무 주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뭐 연민이나 공감에 대해서 말했을 때 굉장히 상식적이고 좋은 말 같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일부 사랑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차등이 있죠. 사실 모든 인류를 사랑한 우리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리새인들 보고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러할진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만인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다르게 적용되고 이를테면은 외국인 남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외국인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 친구나 어떤 같은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나 연민 같은 게 정말 쉽게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생판 모르는 피부색을 가진 저 멀리 바다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우리 땅에 와서 살겠다고 얘기하면은 그 낯섦 때문에 이 도덕 감정, 연민이나 평화 혹은 애정 이런 감정들이 곧바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낭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만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타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 감정론이 유행했던 17세기에 이런 도덕 감정론이 정말 유효했다 한다면 칸트가 겪었던 신교 구교의 갈등 그리고 그 외에 칸트 시대를 수놓았던 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부터 7년 전쟁까지의 수많은 전란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 공감 능력이 충만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칸트가 봤을 때는 불충분하고도 위험했던 거죠. 이제 보다 철저하게 말하면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에 의해서 오염되기 너무 쉬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만족이란 혐의가 항상 뒤따를 수 있죠.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어떤 좋음의 상태, 괜찮은 것, 이런 것들을 수용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명예, 혹은 자기 과시, 혹은 권력 의지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공감으로부터 내가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의 일들이 끊임없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도덕 감정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왜곡되기 쉬운 거죠. 이를테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요즘 시대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진정성.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한 키워드입니다. 이제 기업 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모든 사람들이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진정성을 강조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진정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끌어모음을 통해서 상품을 팔거나 조회수를 올리는 걸 통해서 자기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진리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는 문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 문학에서 주류인 것은 이를테면은 어떤 약자에 대한 고통을 묘사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슬픈지, 그 다음에 그걸 고발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것도 잘 뜯어보면은 그 아픔을 묘사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윤리적인 게 아니라 그런 묘사를 잘 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공감, 그 공감은 어디로 연결되죠? 자기가 인기, 권위, 그 다음에 책을 많이 팔므로써 얻을 수 있는 인쇄로 직결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유행인 것입니다. 고통을 잘 묘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변질되면은 오늘날 한국 문학에 볼 수 있는 미문주의를 볼 수 있는 거죠. 칸트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기심, 상업적인 이윤 추구, 혹은 명예욕, 이런 것들을 모두 경향성이라고 하는 어휘에 묶어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를테면 칸트 저작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저작인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는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권력, 부, 존경, 심지어 건강, 그리고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것과 자기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대담하게 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살벌한 구절 아닙니까? 이제 앞에 나왔던 뭐 권력이나 부, 존경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나온 이 건강과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박한 행복 아닙니까? 이제 칸트의 이런 잣대를 들이미면은 사실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소확행, 소박하고도 확실한 행복 역시도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태도가 되는 겁니다. 경향성이 한 부분에 불과하다 격화되는 거죠. 마찬가지 맥락. 이로써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적었던 인간의 가장 최고선, 최고의 목적이자 그 자체로 추구되는 거인 행복 역시도 도덕의 근간이 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에우다이모니아라 했는데, 요 에우다이모니아가 이제 고대부터 시작해서 중세를 거쳐서 이제 칸트 직전까지 쭉 시대를 관통하며 도덕률의 핵심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을 하는 행위는 도덕을 지킨 이유는 그 도덕을 지킴으로써 얻어진 어떤 행복, 그 다음에 좋아지는 기분 좋은 선에 대한 어떤 출만감, 이런 걸로 많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칸트의 지금 이 얘기는 이 행복에 기초한 도덕론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다 경향성이고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가변적인 거라고. 아니 그러면 칸트는 뭘 주장하나요? 이마누엘 칸트는 뭘 주장하나요? 이마누엘 칸트는 선의지라는 걸 주장합니다. 선의지가 뭐냐면 이제 정의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덕 형이상의 기초 놓기에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경향성, 이런 어떤 감정적인 변화, 이기심, 상업주의, 권력, 명예욕, 이 모든 걸 떠나서 그 자체로 성립하는 어떤 선의지, 가장 도덕적인 무언가를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이런 반문이 바로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선의지라는 게 존재하냐? 그게 뭐냐 도대체? 뭐죠 그게? 여러분 아십니까? 선의지가 뭔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기심, 도덕감정, 즐거움, 신체적인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경향성을 떠나서 존재하는 어떤 의지 같은 거를 말하면은 저는 그게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도덕의 어떤 핵심이라 주장한다면 이건 사실 정신 나간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모르지만은 칸트는 이제 이런 선의지를 주장한 거죠. 그러면 칸트는 좀, 그럼 이 선의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 선의지를 어떤 낭만적인 양심 뭐 이런 걸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순간부터 칸트가 앞서 말했던 경향성에 의해서 타락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의지는 양심이 아닙니다. 그럼 선의지는 더 뭐냐? 이제 더 미궁으로 빠져들죠.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책의 제목이 도덕의 기초가 아니라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라는 것. 형이상학의 기초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겁니다. 지금 칸트는 지금 현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칸트가 좀 비현실적이라거나 혹은 비인간적이라는 그런 식의 의견에 동조하는 편입니다. 조금 더 좀 강하게 말해서 칸트가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까지도 오케이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칸트가 그렇다고 비윤리적인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칸트는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냐하면은 경향성을 반성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너무 쉽게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진정성 있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했지만은 알고 봤더니 그냥 소유욕이었다. 알고 봤지만 그냥 명예를 추구했다. 알고 봤지만 그냥 지금 있는 이 상태에 안락함을 추구했다. 이런 식의 타락된 혐의가 발견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라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칸트의 이 선의지,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건 이 끊임없는 반성을 위한 중거점으로서 작동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칸트가 좀 짜증이 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내 도덕적인 어떤 진심이나 감정이 순수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매 순간 하면서 산다 생각해 봅시다. 매 순간 의심하고 매 순간 고뇌하고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너무 미쳐버리는 걸 떠나서 너무 필요하겠죠. 마음이, 심신이. 근데 칸트는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끊임없는 고뇌와 피로감에 살아야만이 인간이 그나마 도덕에 좀 가까운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칸트 얘기를 따라가자면 그런 어떤 피곤함을 감수하게 만드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상이 없는 거죠. 보상이 있으면은 그 보상을 추구한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정언명령이나 선의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맞는 듯 하면서도 이런 냉소적인 의문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 최고선을 원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시대에 칸트를 끄집어내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총평.